시언어의 조건문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시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요. 문제와 과제의 특징을 분석해보고 어떠한 자료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풀지, 또 그러한 자료들을 어떠한 순서로 처리해서 문제를 풀어갈지 명령과 함수를 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료용은 기존에 학습한 정수형, 문자형 데이터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가 있고요. 또 이후에 학습할 배열, 구조체와 같은 복합적인 자료 구조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C언어는 절차적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란 의미는 프로그램을 구성한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서 함수를 구성하고 그 함수들이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호출이 되고 문제가 풀어져 간다는 얘기인 거죠. 특징으로는 복잡하지 않고요. 또 함수를 구성한 코드를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잘 구성해 놓은 함수는 모듈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순차, 선택, 반복 구조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는 것인데요. 순차적이란 의미는 프로그램이 구성한 순서대로 명령이 실행된다는 얘기고요. 선택의 의미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수행될 명령이 분기돼서 A냐, B냐, C냐 이런 식으로 분기돼서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복의 의미는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특정한 기능을 반복해서 수행한다는 의미지요. 여기서 우리가 학습할 if문, 조건문이 바로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건문에서 말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조건이란 참, 거짓이 명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거짓이라는 것이 수식으로 표현하면 0과 0이 아닌 상태입니다. 즉 1과 마이너스 1과 같은 것도 참이 되는 것이죠. 또 순서대로 따지면 마름모로서 그 프로그램의 구현, 흐름을 표시하게 됩니다. 조건을 판단하는 비교의 대상이 있는데요. 이 조건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숫자 또는 문자도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도 내부적으로는 아스키 코드와 같은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또 문자열도 비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건문과 관련된 연산자도 함께 살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과 관련된 연산자는 그 연산자의 수행 결과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로 구별이 되는데요. 관계연산자는 같다라는 의미, 또 다르다라는 연산자, 크다, 작다, 혹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와 같은 두 개의 상태의 관계를 판단하는 연산자가 있고요. 논리 연산자는 not, 아니다, 반대의 의미다, and, A and B라는 것은 A도 참이고 B도 참이라는 의미지요. 또한 O와 A와 B는 A가 참이거나 B가 참, 또는 A와 B가 둘 다 참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and와 O와 연산자는 이 연산자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앞뒤에 있는 조건식을 점검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문을 표현하는 시언의 문법은 if문이 있고요. 두 가지의 상태를 분기할 수 있는 if와 else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조건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if, else if가 있고요. 또 복잡한 if문을 좀 더 가독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if 조건문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어떤 단위가 있다면 중괄호로 묶어서 그러한 단위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고요. 좀 특별하게 사망 연산자로도 하는 조건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로만 설명하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교재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면서 C언어의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C언어는 프로그래머들이 코딩한 순서에 따라서 각 명령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되게 되고요. 이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사각형과 화살표로 순차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건문 같은 경우 마름모 안에 조건이 표시되고요.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것과 거짓인 경우에 실행되는 것들을 각각 사각형과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문은 어떤 조건이 참이 될 경우에 실행되는 부분과 거짓이 되는 경우, 즉 참이 아닌 경우에 실행되는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C언어에서는 if문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if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if문에
가로하고 조건식을 넣고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해당되는 문장과 이 조건이 거짓인 경우, 즉 참이 아닌 경우에 실행되는 문장을 else로 구분해서 표현해주면 됩니다. 각 문장은 중괄호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고요. 이 중괄호는 특정한 기능들이 하나의 단위로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만 실행된다면 이 중괄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else문을 만약에 생략하게 되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명령만 명시가 되고 아닌 경우에 대한 것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건식과 관계없이 이 밑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실행되게 됩니다. 이처럼 조건식은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식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즉 x가 0과 다르다와 같은 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lse문인 경우에는 이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반대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x가 0과 같거나 적다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가 조건이 되는 것이고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것이 0보다 크다를 출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0과 같거나 작다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if문의 가로 안에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참인 경우가 들어오는 것이고 거짓인 경우는 else 다음 구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행되는 명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중괄호가 생략된 반면에 만약에 아래 문장과 같이 x가 0보다 큰 경우, 즉 참일 경우 프린트문을 출력을 하고 y에다 x를 대입하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명령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괄호로 묶어줘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if문의 조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탈출하는 또는 어떤 함수를 종료하는 기능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조건을 보면 두 가지 변수를 먼저 입력을 받고 그 xy 변수가 0보다 큰 경우 0이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0이 아닌 경우면 두 값을 교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구현 내용을 살펴보면 scanf를 이용해서 x값을 입력받고 그 값이 0이면 0의 조건을 만족하면 return 0으로써 메인 함수를 탈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return문을 함수를 종료하라는 명령어지요. 다음에 y값을 입력받은 다음에 scanf로 입력받은 다음에 다시 y가 0과 같으면 return 0로 또다시 메인 함수를 탈출, 바꾸면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x가 0도 아니고 y가 0도 아닌 경우가 되면 그 다음 명령어가 실행되는데 x와 y의 값을 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변수를 교환할 때는요, 임시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x를 대입해주고 x에다가 y를 대입해주고 다시 그 임시 변수에 저장했던 값을 y에 대입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두 개의 값을 교환하게, 즉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혹시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내려가 보면은요, 여기 또 다른 예제가 있습니다. 특정한 값이 있고요. 정수값을 모듈 연산 2로 한 경우, 바꿔 말해서 2로 나누어 떨어진 경우, 또 다르게 표현하면 2로 나누었을 때, 모듈 연산을 했을 때 나머지가 없는 경우, 즉 0인 경우는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printf로 짝수라는 것을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홀수라는 것을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조건문 안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조건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식은 하나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and, or와 not과 같은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번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x가 0이고 y가 1이면 실행해라. 하나의 조건과 또 하나의 조건 모든 것이 만족했을 때 실행되는 부분이죠.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플로우 차트로 그려보면은 x가 0인 경우 참으로 가고요. 또 y가 0인 경우도 참으로 갈 경우면 특정 조건이 실행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if문으로 한다 그러면 if x가 0과 같냐?
또 그런 경우 또 if y는 0이냐 이렇게 두 번의 if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논리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x는 0과 같고 y가 0과 같을 때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나의 if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복잡하지 않고 구현 의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논리급과 논리합 그리고 not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보면은요. if x는 0이고 y는 1인 경우 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거짓이다. 논리곱이기 때문에 A and B인 경우에는 A도 참이고 B도 참이어야지만 전체가 참이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인 경우가 되면 거짓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논리합 같은 경우에는 X는 0과 같거나 Y는 1과 같은 경우가 참이 됩니다. 즉 A, O가 B가 되면 A가 참이거나 B가 참인 경우 또는 둘 다 참인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 not 연산자가 있습니다. not 연산자는 뒤에 따라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인데요.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에다 0을 대입을 했고 만약에 if x라고 하면 x가 0이기 때문에 아까 0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x가 0이 되면은 거짓으로 판명이 되게 되겠지만 앞에 not 연산자가 붙음으로써 그게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not x가 됨으로써 이것은 0이 아닌 값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건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printf 참이 출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거짓이 출력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의 조건문이 if문의 조건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and와 not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조합을 하거나 변형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중 if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if else는 하나의 조건만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다중 if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조건식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if문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조건식 먼저 왼쪽에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if, else if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고요. 또 if, 또 else if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고요. 또 if, else if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서로 간에 연동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조건식 1이 참인 경우에는 조건식 1이 만족하는 요 부분에 대한 구문이 실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else 다음으로 가겠지요. 근데 else 뒤에 또다시 if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식 2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서 참인 경우 조건식 2를 만족한 이 구문이 실행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else 다음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else 다음에 또다시 if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문 3을 한 번 더 평가를 해봐서 이것이 참인 경우에 그 다음 문장이 실행되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모두 거짓이 된 경우가 되면 맨 마지막 문장이 실행되게 되는 것이지요. 다중 if문을 한번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변수 x를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스위치문을 scanf 명령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즉 정수형 하나를 입력받는 것이죠. 입력받은 값이 만약에 1이면 x에다가 1을 더해주고 1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다시 그것이 2라면 x에다가 2를 더해주고 또 그도 아니라 만약에 3이라면 x에다 3을 대입해주고 그도 아니라면 x에다가 최종적으로 100이라는 값을 대입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if else문을 몇 번 반복해서 확장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을 볼 텐데요. 엄밀히 말하면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은 조건문과 즉 if문과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for문이나 while문과 같은 반복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레이크나 컨티뉴가 이러한 반복문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문 챕터에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살펴보면 브레이크는 반복문 하나를 빠져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괄호로 되어 있는 하나의 반복 단위 하나를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컨티뉴는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반복의 조건을 평가하는 조건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즉 브레이크는 아예 반복 구간을 탈출해버리는 것이지만 컨티뉴는 반복 구간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말은 if문 안에 있는, 즉 continue 밑에 있는 이 부가적인 명령들은 실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부분들은 브레이크문이나 컨티뉴문은 중괄호 구간, 즉 하나의 단위 반복 구간에 한정돼서 동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로 보면 쉬울 텐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정수형 i를 먼저 선언을 하고요. for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 값을 증가하면서 i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i가 2인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되죠. 그럼 순서적으로 따져보면 i가 0인 경우에는 출력이 될 거고요. 또 증가해서 돌아가서 i가 1인 경우도 출력이 될 것이고요. 다시 돌아서 i가 2가 된 경우 if문에 해당이 됨으로써 참이 됨으로써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고 결국 이 포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예, 이처럼 브레이크문은 특정한 방법문을 조건에 해당됐을 때 탈출하는, 빠져나가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 실행되는 순서는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컨티뉴문을 또 살펴볼 텐데요. 컨티뉴문은 동일한 코드이지만 좀 다르게 동작을 하겠죠. 순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는 포문에서 0이 될 거고요. 0인데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i 값인 0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1 값이 되죠. 1도 역시 2가 아니기 때문에 출력이 될 겁니다. 또 한 번 돌아와서 2가 되겠죠, 이번에는. 근데 2는 조건이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가 돼서 밑에 printf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건문으로 돌아갑니다. 즉 3이라는 숫자는 찍히지 않게 되는 거죠. 다음에 2라는 숫자는 찍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for문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i가 3이 되고 3은 다시 출력이 되고 또 돌아가서 i가 4가 되고 4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continue를 타지 않고 바로 또 printf로 가서 4가 찍히게 되고 최종적으로 5까지 오게 돼서 이 조건문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포문을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출력 결과가 0, 1, 3, 4가 출력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프로그램 코드를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브레이크문은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반복문을 탈출하는 것이고요. 컨티뉴문은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평가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조건을 비교하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if, else, if 구문과 같이 중첩된 if문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해야 될 조건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프로그램은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요. 그만큼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스위치 케이스문은 이러한 비교와 조건에 따른 실행 명령어들을 직관적이고 굉장히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스위치 문의 뒤에 데이터, 특정한 값을 놓고요. 이 데이터 값과 비교해야 될 조건들을 각각의 케이스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했을 때 참이 되면,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수행해야 될 명령어들을 각각 그 케이스 밑으로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폴트의 의미는 어떠한 조건도 만족하지 않을 때 수행될 명령어들의 모음을 디폴트 밑에 두게 됩니다. 바로 코드를 이용해서 그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고객 등급을 입력받아서 그 등급에 해당되는 이자율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먼저는 이자율을 기본적으로 1.0으로 두고 사용자로부터 고객 등급을 입력받습니다. 그럼 랭크에 그것이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스위치 다음에 데이터, 비교하게 될 랭크가 오게 되고요. 이 랭크의 비교 조건은 1이냐, 2냐, 3이냐가 되겠습니다. 랭크 값이 1이면 1등급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수행이 돼서 레이트가 0.5가 되고요. 2인 경우에는 2등급이 되기 때문에 레이트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3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도, 2도, 3도 아닌 경우에는요. 아무 조건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로 랭크는 4가 되고요. 기본 이자율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스위치 케이스문을 작성하다 보면 간혹 실수나 고의로 브레이크문을 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브레이크문은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반복문을 탈출하는 것이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위치문에서도 브레이크를 만나야지만 이 스위치문 구문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일부러 브레이크문을 삭제하고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스캔F를 통해서 입력받지 않고 랭크에 1을 강제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케이스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수행되겠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놓고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랭크에 1이 저장이 될 거고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케이스 1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랭크가 1이니까요.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실행할 거고요. 프린트F로 출력을 하고 레이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보면 브레이크로 탈출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연이어서 문장이 실행이 되면서 케이스 2에 해당되는 것까지 실행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처음의 의도는 랭크가 1인 경우에만 문장이 수행되고 빠져나가기를 바랬고 2인 경우에 수행되는 문장은 이거였는데 브레이크문이 없음으로 해서 연속해서 수행돼 버리는 그런 실수 혹은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케이스 2번에 대한 브레이크문을 만남으로써 스위치 케이스문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수나 혹은 고의로 브레이크문을 누락하면 의도와는 다르게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죠. 여기서 실수라고 표현한 부분은 간혹 코딩할 때 브레이크문을 실제 누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고의라고 한 부분들은 어떨 때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트릭을 이용해서 재밌게 구현하거나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일부러 제외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습을 하는 것이니까 브레이크를 항상 입력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예제는 조금 전에 본 예제와 동일한 예제이고요. C 언어에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과 유지보수도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f, else if 부분으로 구성하게 된다면요. 각 if 부분마다 계속해서 비교하는 연산이 들어가지만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하게 되면 한 번의 비교로 바로 관련되어 있는 기능으로 점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금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스위치 다음에는 어떤 변수뿐만 아니라 함수의 결과도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의 의도는 scanf의 결과값에 따라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scanf는 입력받은 변수, 데이터의 개수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이 경우에 보면은 %d와 %랭크로 해서 랭크의 정수형 변수 하나를 입력받는 그런 구조지요. 그래서 scanf는 1이라는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밑에 있는 요 명령구를 실행하게 되겠지요. 편의상 브레이크를 생략을 했지만 의도에 따라서 브레이크들은 각각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제로 getCh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getCh 함수는 명령에서 즉 사용자로부터 문자 하나를 입력받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getCharacter로 입력받은 것을 평가해 봤더니 소문자 A라면 특정한 것을 수행하라. 소문자 B라면 특정한 것을 수행하라. 이런 식으로 바로 비교함으로써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if문이나 스위치문 뒤에 오는 조건문 혹은 데이터는 변수나 상수뿐만 아니라 함수의 결과값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지는 않았지만 함수는 결과값과 파라멘터와 함수명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결과값이 프로그램의 동작함에 있어서 이렇게 조건문이나 스위치문의 입력값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건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연산자는 좀 재미있는 연산자인데요. 물음표와 콜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건식, 물음표, 데이터, 콜론, 데이터로 해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이 첫 번째로 지정된 데이터를 평가하고 혹은 실행하고,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는 두 번째 데이터를 평가하고 혹은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esult라는 곳에 어떠한 단위의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저장하려고 하는데요. 조건식이 참이면 이 데이터의 값을 저장하고, 조건식이 거짓이면 뒤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조건연산자는 세 가지의 항목을 취하기 때문에 사망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시연회에서는 사망연산자가 조건연산자이기도 합니다.
조건 연산자의 다른 예를 살펴보면요. 여기 true라는 문자를 1로 정의하고 false를 0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건 매크로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만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뒤에 파트에서 이 매크로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함수로 들어와서 x는 10이고 y는 20입니다. 사망 연산자, 즉 조건 연산자를 수행을 하는데요. x가 y보다 작다가 참이면 true라는 것을 z로 대입하고 거짓이면 false를 z로 대입합니다. 아까 true는 1이었고 false는 0으로 정의해놨기 때문에 각각 1과 0이 대입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 경우 x는 10이고 y는 20으로서 x가 y보다 작다가 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밑에 있는 true입니다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 조건 연산자에서 단순히 어떤 변수나 상수가 아니라 하나의 식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절대값을 계산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자, x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그 x라는 값이 0보다 크면 절대값이니까 그 x를 그냥 취하면 되겠지요. 참이기 때문에 x를 취하는 거고요. 대신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특히 0보다 같은 경우에는 음수를 곱해주면 다시 양수가 돼서 절대값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짓인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해줌으로써 양수화해서 y에 대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망연산자 또 조건연산자를 이용해서 절대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원화에서는 매스 헤더 파일에 ab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절대값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는 프로그램 내에서 또 시스템 내에서 코드, 즉 특정한 값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정수형 변수와 같이 비교도 할 수 있고요, 대입도 할 수 있고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문의 조건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살펴보면 scanf로 캐릭터형 변수 하나를 입력받습니다. 이 캐릭터형 변수가 소문자 A와 같다면, 즉 소문자 A의 코드와 같다면 소문자 A를 입력했습니다라는 것을 출력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소문자 B와 같다면 마찬가지로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if문의 조건으로서 비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리연산자를 이용해서 소문자 A냐 대문자 A냐 또는 소문자 B냐 대문자 B냐를 함께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열 또한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문자열 관련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는 다른 파트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간간히 다른 예제에서 문자열 함수를 이용하니까 이번 장에서는 간단한 의미와 이 함수들의 특징 정도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렌스는요, 말 그대로 strlen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먼저는 문자열의 길이가 어떤 것인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자는 보통 영어 문자가 있고요. 대한민국과 같이 한글, 우리나라 문자가 있습니다. 영어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한 바이트로 저장이 되고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바이트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가 두 개의 바이트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네 자의 문자는 총 8바이트의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요. 림베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영문자열은요, 총 7바이트의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시언어의 문자열은 반드시 널 문자로 끝나야만 합니다. 즉 널로 끝나야지만 문자열이 되는 것이고요. 널로 끝나지 않으면 문자열로 인식을 할 수 없고 문자열이라고 가정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면 오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자열은 항상 널로 끝나야 되는 것이고요. 스트링 랭스, 즉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는 널을 만나기 전까지의 바이트 수를 리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사용자부터 문자열을 하나 입력받아서 길이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영어로 림베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7자지요. 그러면 네임에는 당연히 림베스트가 들어갈 거고요. 사이즈, 스트링 랭스는 널 문자를 제외한 7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실제 그 데이터 메모리를 살펴보면요.
순차적으로 0번째부터 림 베스트가 저장이 되고 7번째, 즉 맨 마지막 번째에는 널이 들어가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널을 제외한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는 숫자가 스트링 랭스의 길이로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스트링 랭스 함수의 리턴 값으로 반환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한글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입력해 볼 텐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네임에는 대한민국이 입력이 될 것이고요. 근데 사이즈는 8이라는 값이 리턴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은 널 문자로 끝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림베스트와는 다르게 물음표, 즉 해석할 수 없는 문자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2바이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한글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4개의 한글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총 8바이트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널로 끝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널을 만나기 전까지의 데이터의 개수가 스트링 랭스의 리턴 값으로 나옵니다. 예, 아까 살펴봤던 예제와 동일하고 또 유사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링 컴페어 함수가 있습니다. 스트링 컴페어 함수는 함수 이름이 알려주듯이 str 컴페어 두 개의 문자를 비교하는 함수입니다. 바로 예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name1에는 limBest가 저장되어 있고 두 번째 name2에도 역시 limBest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name1과 name2에는 동일한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name1과 name2는 배열로 선언되어 있는 것인데요. 배열은 뒤에서 다시 학습할 예정이니까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링 컴페어를 이용해서 두 가지 문자를 비교하면요. 스트링 컴페어는 두 가지 문자가 같다면 같다는 의미는 각각 저장된 순서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림 베스트로 동일하지요. 같다면 0을 리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에 대해서 not, 0의 not이니까 0이 아닌 값이 되겠죠. 그래서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같다라는 내용이 출력되게 됩니다. 스트링 컴페어는 실제로 두 개의 문자를 비교해서 같은 경우에는 0을 반환하고요. 앞에 x가 첫 번째 문자열이고 y가 두 번째 문자열이라면은 x가 y보다 작으면 음수를 반환하고요. x가 y보다 크면 양수를 반환합니다. 여기서 작고 같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전 편찬 순서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알파벳이라고 하면은 순서에 따라서 먼저 나오는 숫자가 먼저 나오는 알파벳이 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사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앞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작은 것입니다.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ame1이 invest가 저장되어 있고요. name2는 limmaster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쭉 보게 되면요. 앞부분까지는 동일하지만 b가 오고 동일한 위치에는 m이 옵니다. B가 M보다는 사전에서 앞에 있지요. 알파벳 순서상에서 B가 M보다는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ame 1 문자열이 name 2 문자열보다는 비교해서 나갔을 때 더 앞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0보다 작은 값이 리턴될 것입니다. 두 개의 문자를 스트링 컴페어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name 2가 name 1보다 크다라는 즉 0보다 적다라는 값이 스트링 컴페어 함수의 리턴 밸류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함수로 스트링 nComp가 있습니다. 여기서 n은 뭐냐면요. 비교할 수 있는 길이를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몇 자까지만 비교를 하라는 그런 의미죠. 바로 예제를 통해 살펴보면은요. 아까와 동일한 예제인데요. 지금은 뒤에다 3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3을 지정했다는 건요. 3개의 처음부터 3개의 문자만을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LIM만 비교하라는 얘기인 거죠. LIM만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록 뒤에 베스트와 마스터라는 것은 다르지만 비교하는 앞에 세 문자는 같기 때문에 스트링 str nComp의 리턴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여기 문자를 어떠한 값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놨습니다. 사전 편찬순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ASCII 코드 테이블 혹은 알파벳 순으로 따진다면 먼저 등장하는 것이 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문과 관련된 여러 연속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수를 입력받아서 입력값이 20보다 크면 이게 조건이 되겠죠. 20보다 큽니다를 출력하시오. 그래서 코드를 보면 scanf로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고요. if x가 20보다 크면이 조건이 되고 그 조건이 참일 경우 20보다 큽니다를 출력하게 됩니다.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큰 수와 작은 수를 순서대로 출력하시오. 큰 수와 작은 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고요. x가 y보다 크면 입력받은 두 수를 비교를 해서 x가 더 크면 x가 더 크다는 것을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lse, 즉 조건문이 참이 아닌 경우 else y가 더 큽니다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첫 번째 입력까지 더 크면 값을 바꾸는 겁니다. 두 개의 점수를 scanf로 입력받고요. x가 y보다 크면 두 개의 변수를 교환합니다. x가 y보다 크면 중괄호로 표시된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두 변수의 값을 바꿀 때에는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고 대입하고 y를 다시 x에 대입하고 임시 변수를 다시 y에 대입하는 방법으로 변수를 교환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수를 입력받아서 모두 3 이상이면 이겼다. 한 수만 3 이상이면 비겼다. 두 수 모두가 3 미만이면 졌다.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두 수를 입력받아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and 또 y도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두 가지 모두가 다 참이 되어야지만 이겼다가 출력되는 것이고 오하지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거나 혹은 y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고 둘 다 참이 되고 혹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더라도 비겼다가 출력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졌다가 출력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첩 if문이 쓰여졌습니다. else if문으로 여기서 and 연산과 or 연산인 경우는 각각 A and B, A, O와 B라고 했을 때 A와 B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게 좀 다른데요. 이 부분은 예제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예제와 동일한데요. X는 3이고 Y는 2를 대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X는 3보다 크고 참이죠. 참이지만 AND 연산자는 모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앞이 첫 번째가 참이더라도 두 번째까지 모두 평가를 해봐야지만 전체를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비교를 해서 y도 3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y는 2니까 거짓이 되겠죠. 즉 앞부분은 참이지만 뒷부분은 거짓이기 때문에 전체가 거짓이 되는 것이고 AND 연산은 모든 것을 다 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와 반면에 OR 연산은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죠. 이 경우에는 y가 3보다 크거나 같아도 혹은 y가 3보다 작아도 이 전체는 이미 참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OR 연산 A, O와 B면 A나 B나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O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분이 참이면 뒤에 부분은 아예 비교하지도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즉 y가 3보다 크거나 같냐는 것은 아예 평가조차 하지 않고 스킵돼 버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처럼 AND일 때와 OR일 때는 처리되는 부분이 좀 다르고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런 관계를 잘 몰라서 오해를 해서 프로그램을 잘 해석하지 못하거나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책 연산을 하는 프로그래밍인데요. 바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메뉴를 먼저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 메뉴에서 1, 2, 3, 4 중에 하나를 입력받는데 그것에 따라서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1을 입력받으면 덧셈, 2를 입력받으면 뺄셈, 3을 입력받으면 곱셈, 4를 입력받으면 나눗셈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스위치 케이스문의 전형적인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력받은 3개의 수에서 최대값을 찾아 출력하는 것인데요. 코드를 직접 보면 y와 x를 비교하고 x와 z를 비교해서 즉 x가 제일 큰 경우에는 max가 x고 또 그 다음 비교를 해서
Y가 맥스인지를 또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또 비교를 해서 Z가 맥스인지를 평가해서 최종적인 맥스 값을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브레이크문으로 포문을 탈출하는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누적해서 입력한 값이 1000보다 큰 경우면 더 누적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포문의 좀 재미있는 형태인데요. 코드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1부터 i를 하나씩 증가하면서 포문을 도는데 종료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문 안에서 브레이크와 같이 탈출 조건이 없다면 이 포문은 무한으로 돌게 되는, 즉 무한루프처럼 계속 순환해서 도는 그런 구조가 되겠지요. 그런데 썸의 i의 증가값을 하나씩 누적을 하지만 썸이 만약에 1000보다 크다면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포르문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썸을 출력하면서 프로그램은 종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약수를 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중학교 때 배웠는지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수는 특정한 수를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약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의 값을 입력받고요. n을 입력받고요. n보다 작은 값으로 모듈 연산을 합니다. i는 n보다 작은 값일 동안 증가시키면서 계속 n을 모듈 연산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나눗셈이 0이 된다면 약수가 되는 것이라서 그 i 값을 출력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번 직접 프로그램에 코딩을 해보시고요. 브레이크를 포인트를 찍어서 어떤 식으로 i가 증가하는지 또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C 언어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앞서 설명하였듯이 절차적 특징을 갖는 C 언어에서 함수를 잘 작성하고 사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C 언어를 기반으로 여러 개발자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함수, 기능을 개발할 때는요, 모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할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함수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 호출 기법들, 메모리 관련된 사항들, 프로젝트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이후 파트에서 다시 설명할 예정이니 자세한 부분은 뒤로 미루고요. 함수와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부분과 주요한 특징,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본 챕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서 있는 파트를 먼저 학습하셔도 좋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함수하면 떠오르는 궁금한 내용들이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정의 함수. 보통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자들,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함수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왜 필요하고 또 언제 사용할까요? 보통 사용자 정의 함수와 관련돼서 따라오는 용어가 모듈화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모듈화는 관련 있는 기능을 하나의 단위로 처리해서 응집도와 결합도를 높이는 설계 기법 혹은 구현 방법 또는 원칙인데요. 여기서 응집도라는 것은 관련 있는 기능을 하나로 잘 모은다는 겁니다. 즉 함수를 구성하는데 관련 있는 기능을 하나로 잘 모아서 응집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결합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함수가 하나, 둘, 서로 다른 함수가 있다면 서로 간의 기능은 서로 독립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응집도가 높고 결합도가 낮은 기능으로 함수를 구성하면 이 함수는 재사용하기도 좋고 높은 품질의 코드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함수를 개발하고 구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소스 코드를 독립적인 단위로 나누어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요. 특정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단위를 소스 코드로 별도로 구성하고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함수를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함수는 얼마나 크게 만드냐에 따라서 유지보수가 편하냐, 서로 간에 호출할 때 비용이 크냐 작냐, 또는 모듈화의 품질이 어떠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응집도, 결합도라는 개념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정의한 함수가 있고요. 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서 배운 스트링 컴페어 또는 스트링 랭서 같은 것은 시어너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는 함수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대부분의 함수들은 사용자가 개발한, 우리 개발자들이 정의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함수는요, 하나의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는 어떤 의미냐면요, 안에서 어떠한 것을 처리하든지 간에 결국 입력된 것들이 처리가 돼서 정의한 대로 출력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특징은 함수의 이름으로 먼저 어떤 함수인가를 구별을 하고요. 그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파라미터로 전달하냐, 파라미터의 종류와 특징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함수는 어떤 값을 리턴하냐가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인테저형 add, int a, int b라는 덧셈을 행하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덧셈을 한다라는 의미적인 것은 함수 이름으로 알 수 있지만 파라미터로 인테저형 두 가지를 전달을 하고 계산한 결과로 인테저형을 출력한다는 것이 이 add라는 함수를 특징 지우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함수를 구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수 이름, 파라메타, 리턴 값으로 함수를 특징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나중에 설명드릴 다른 파트에서 설명드린 함수 포인터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함수도 역시 구현을 하게 되면은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과 동일하게 변수와 기능의 모임으로 구성이 됩니다. 함수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 또 분류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특징을 구별지는 기준으로 주기억 장치, 메모리에 언제까지 그 변수가 존재하는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EXE를 실행하는 순간부터 메모리에 존재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있는가, 특정 함수가 실행하는 순간에만 그 변수가 메모리에 있는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인가, 함수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인가, 다른 함수에서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함수인가, 이렇게라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변수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와 접근할 수 있는 스코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각각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스태틱 변수, 자동 변수, 그리고 조금 특별하게 레지스터 변수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지역 변수는 특정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 합니다.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선언, 정의되어서 어떤 함수에서도 사용 가능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스태틱 변수는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한 변수인데요. 이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과 함께 메모리에 상주해서 언제든지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변수는 이 부분은 좀 특별한데요. 우리 프로그램을 구별하다 보면 중괄호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서 int a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한 변수는 이 중괄호 범위를 벗어나면 메모리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 변수라고 그룹핑을 합니다. 레지스터 변수는요, 레지스터 키워드를 이용해서 특정한 변수를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라는 곳에 그 변수를 할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스태틱 변수는요, 메모리에 상주하게 되고 항상 참조할 수 있는 변수라고 했는데 접근할 수 있는 스코프, 범주와 그 다음에 선언하고 정의할 때 특징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함수들이 호출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이용해서 호출을 하고요. 파라미터를 전달하고요. 지역 변수를 선언합니다. 즉,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요. 이 메모리 공간은 함수가 실행될 때 함수 내에서 정의된 지역 변수를 할당하고, 즉 위치시키기도 하고요. 함수가 수행되고 돌아올 복귀 주소도 이 스택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함수가 사용할 파라미터도 이 스택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림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편한데요. 역시 본문에 있으니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택은 함수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기도 하고 파라메타를 전달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복귀 주소도 저장이 된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스택은 특히 좀 관리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가끔 실수로 스택 오버플로우, 정의된 것보다 스택을 더 많이 사용하거나 과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스택이 깨지거나 복귀 주소가 망가져버려서 오동작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그 스트링을 비교하고 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스택 오버플로우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언어는 함수를 호출할 때 스택을 이용해서 호출을 하는데요. call by value 방식으로 호출합니다. 역시 본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call by value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value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호출한다는 겁니다. 즉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어떤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데 그 파라미터가 함수가 사용하는 스택으로 복사해서 그 값이 복사돼서 함수에 있는 그 메모리 번지 또 함수 스택 안에 있는 그 메모리 번지 스택에 있는 메모리 번지 접근할 수 있는 함수 내 지역 변수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좀 복잡하시지요? 그 부분은 다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call by value 방식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재기함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수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함수가 호출할 때는 스택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택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스택은 프로그램마다 크기가 제약이 있는데 재기함수는 이 스택을 계속 이어가면서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종료 없이 계속해서 호출하고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이 스택 크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을 비정상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기함수는 스스로 반복해서 호출하는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함수인데 종료 조건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코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작성해 본 코드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메인 함수가 있고요. doProces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doProcess 함수는 보이드형,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고요. 인테저형 하나를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함수입니다. 먼저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각 변수들의 스코프, 참조되는 영역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재기 호출에서 탈출 조건이 중요한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메인 함수나 doProcess와 같은 다른 부함수들 바깥에서 선언된 변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int x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역 변수라 전역 변수라 하고요. 메인이던 다른 함수에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과 함께 메모리에 로딩이 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임의로 변경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메인 함수에서 보면요, 메인도 하나의 함수지요. 인테저 x를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역 변수 x와는 다르게 메인이라는 스코프 안에서 지역 변수 x를 다시 선언한 것이고 이 x는 전역 변수 x와 다른 것입니다. 전역 변수는 현재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요. 지역 변수 x는 1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oProcess라는 함수를 x를 파라미터 호출을 하고 다시 프린트 x로 찍을 텐데요. 이 x 값은 전역 변수인 x인 0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지역 변수인 x가 전달됩니다. 지역 변수가 전역 변수보다 우선돼서 참조됩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oProcess로 지역 변수인 x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는데요. 아까 함수가 호출될 때는 파라미터가 스택에 call by value 방식으로 전달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doProcess로 넘어올 때 이 x 값이 실제로 이 n이라는 밸류로 값만 이렇게 복사에 대해서 넘어온다는 거죠. 즉 x가 1로 전달됐기 때문에 n이라는 변수가 1로 세팅이 돼서 사용된다는 것이지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n이라는 doProcess의 지역 변수 혹은 파라미터는 메인 함수에 있는 이 x 지역 변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즉 값만 복사해서 사용하는 전혀 다른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doProcess 안에는 스태틱으로 int x,
지역 변수이면서 스태틱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참조가 되지만 이 스태틱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순간적으로 메모리 함께 올라와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함수가 종료되면 메모리에서 사라진다고 했는데 스태틱 변수는 함수가 탈출해도 함수 호출이 끝난 순간에도 계속 메모리에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두 프로세스가 또 호출되게 되면은 이 int x 값은 새로 초기화가 되거나 새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처음 그 값 그대로 맨 마지막에 저장한 그 값 그대로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메인 함수가 두 프로세스를 함수로 호출을 하는데 여기서 또 이 두 프로세스 함수는 스태틱 변수 x에다가 전달된 값과 함께 플러스 1을 해서 저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두 프로세스 n이라는 것을 또 호출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요. 두 프로세스가 또 두 프로세스를 호출을 하고 이 두 프로세스는 다시 또 두 프로세스를 호출을 하고 또 이 n이라는 파라미터는 또 콜바이 밸류 형식으로 또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고 계속 스택을 사용하면서 두 프로세스가 차곡차곡 쌓이게 생기는 것이고요. 이 두 프로세스는 계속 호출만 되지 영원히 리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재기 호출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장 내에 탈출 조건이 명시가 됩니다. 이 탈출 조건은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재기 함수는 반드시 탈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본문에서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um이라는 사용자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사용자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문제를 보면은요, x는 10, y는 20, z는 20을 놓은 다음에 바로 플러스를 해서 결과값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특별히 함수가 필요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는 int0, num-a와 num-b를 입력받아서 토탈을 계산해서 토탈을 리턴해주는 전형적인 함수입니다. 이 sum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면 아까 바로 덧셈을 해서 z에 더 대입하는 것과 다르게 sum이라는 함수의 리턴 밸류를 z에 대입하고 있죠. 어찌 보면 오히려 더 프로그램 코드는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더하는 이 sum이라는 기능이 추가되거나 변경이 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예를 들면 sum 함수가 넘버 A와 넘버 B의 조건을 비교를 해서 0보다 적거나 같은 값이 들어온다면 각각 마이너스과 마이너스 리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넣어야 한다면 처음 프로그 같은 경우에는 본문 내에 바로 x, y 값을 비교하는 문장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sum이라는 함수를 분리했을 때는 sum 내에서만 그런 비교하는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별게 아니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 sum이라는 함수를 main이라는 곳 하나만 한 곳에서만 한 라인에서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라인에서 반복돼서 실행이 되고 다른 함수에서도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함수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이 동일한 기능을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관련된 기능을 유지보수하기 편하도록 관리하는 데에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함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C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용자 정의 함수는 소스 코드를 독립적인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때도 유용하고요. 특정 기능을 처리하는 코드를 넣고 구성할 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C언어에서는요, 사용자 정의 함수, 즉 개발자가 직접 만든 함수가 있고요. main, printf, string copy, size of와 같이 C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C언어 제공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함수의 개수와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수의 수가 많으면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조립할 때 필요한 함수만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많아지고요. 즉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함수가 많으면 하나의 큰 기능을 구현할 때 여러 가지 함수를 엮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 호출이 많아집니다. 곧 많은 함수를 순서대로 의도대로 호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복잡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함수를 작성할 때는 적정한 크기의 함수로 구성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적정하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린 모듈화의 품질, 결합도와 응집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수를 설계하게 되고 있고요. 보통 함수를 어떻게 설계하냐는 것은 함께 일하는 다양한 개발자들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함수의 크기와 개수가 프로그램의 복잡도와 유지보수, 재사용이라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호출이 되어서 특정한 기능을 처리하고 반환하는 단위이고요. 함수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블랙박스, 즉 내부 구조는 알 필요 없이 밖에서만 정해진 인터페이스, 파라메타로 호출해서 사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함수 내부도 구현을 해야겠지요. 보면 입력값을 함수에 전달하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값을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징으로는 그래서 함수 이름이 중요하고요. 어떠한 파라미터를 쓰냐는 것이 중요하고요. 리턴 값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호출하는 측에서는요. 함수를 파라미터를 가지고 호출을 하고 결과값을 사용하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자, 함수 복귀 주소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 함수가 호출된 다음에 무엇이 실행하는지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함수 복귀 주소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무난하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 라인이 실행된다라고 지금은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시스템적인 지식을 좀 더 쌓으시면 함수의 복귀 주소, 스택의 복귀 주소, 그 다음에 이러한 실행하는 순서를 관리하는 레지스터 이런 것들도 학습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나중에 학습하시고 지금은 역시 함수도 호출된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수행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지금은 괜찮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아까 스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수는 스택을 이용해서 호출을 하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스택은 푸시와 팝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스택은 마치 컵처럼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스택에 넣었다면 꺼내는 순서는 3번, 2번, 1번 순서로만 꺼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나중에 들어간 것을 가장 먼저 꺼내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스택이지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요, 함수가 호출을 하게 되면은요, 함수 만약에 B를 호출하게 되면은요, 함수 여기 A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A가 B를 호출하고요, B라는 함수가 C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복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스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함수 B가 종료된 다음에 실행된 주소, 즉 그것을 복귀 주소라고 하는데요. 복귀 주소를 스택에 먼저 넣고요. 혹시 파라메터가 있다고 그러면 함수 B를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메터가 있다고 하면 파라메터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파라메터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생략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함수 C가 호출되면은요, 함수 A의 복귀 주소는 그대로 두면서 함수 B의 복귀 주소, 즉 함수 C가 호출된 다음에 실행되어야 될 그 주소를 다시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을 수행하고요. 그러면은 함수 C가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실행할 주소, 즉 함수 B의 복귀 주소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팝으로 꺼내다가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함수 C가 리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함수 B가 수행되는 순간이 된 거고요. 다시 함수 B가 종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A의 연속으로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저장되어 있는 맨 마지막 복귀 주소 A를 또 팝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함수는 호출되는 순서에 따라서
스택에 복귀 주소를 차곡차곡 넣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파라미터도 스택에 차곡차곡 쌓아서 이용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재기 함수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특정한 탈출 없이 즉 다시 팝을 이용해 가지고 복귀 주소를 꺼내는 과정 없이 계속 재기 호출로 함수만 호출하게 된다면 계속 복귀 주소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스택이 넘쳐서 오버플로우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함수들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고요. 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void sum, void 형식의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함수 이름은 있지만 리턴 값도 없고 파라미터도 없다는 뜻입니다. void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는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에 파라미터를 전달할 필요성도 없고요. 리턴 값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필요성도 없고 리턴 값을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sum 함수는 그냥 sum 함수를 호출했다는 printf만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차근히 따져보면 메인 함수 실행이 되면서 sum 함수로 점프를 하게 되고요. 이때 아까 스택의 푸시팝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처리가 되면 다시 복귀해서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sum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메인 함수는 종료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파라메타를 전달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코드를 바로 먼저 볼 텐데요. 코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메타를 통해 전달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로 x는 10, y는 20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um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요. sum 함수는 인테저형 값 두 가지를 파라메터로 받습니다. 그래서 더한 다음에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더하기만 하는 값이지요. 그래서 x값을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이 sum 함수는 더하기를 하는데 number a라는 것이 있잖아요. 첫 번째 파라미터에다가 더한 값을 지정합니다. 한번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오류가 났습니다. 잠깐 풀비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함수를 사용할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번 빌드를 해서 보겠습니다. 빌드를 해보면요. 워닝이 났고요. 형식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메인 함수가 sum 함수를 호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를 위에서 즉 1라인부터 13라인까지 차례로 해석을 하면서 컴파일을 합니다. 근데 메인이 sum 함수를 호출하려고 봤더니 sum 함수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sum은 메인보다 밑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sum 함수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메인 함수한테 알려줘야지만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컴파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함수의 특징은 함수의 이름과 파라메터와 리턴 밸류로 특징을 지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아예 함수 정의를 메인보다 위에 넣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빌드가 됐지요. 또 다른 한 방법으로는요. 동일하게 밑에 이렇게 두면서 이 함수가 무엇이라는 것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함수의 특징, 즉 어떠한 리턴 값이고 함수의 이름은 무엇이고 파라미터는 무엇이라는 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함수형을 선언한다고 하고요. 밑을 함수를 정의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되면 메인이 실행할 때에 sum이라는 함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일단 컴파일이 가능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sum이라는 부분도 이미 어떠한 기능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체가 빌드된 상황에서는 프로그램이 동작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번 빌드를 해보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오류가 났지만 이런 과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오류난 상황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요.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x에는 10이 대응될 거고요. y에는 10이 대응됐을 거고요. 이제 sum 함수를 호출할 것입니다. sum 함수 호출이 되는데요. 한번 함수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자 들어왔고요. 함수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겠지요.
x는 자, 썸의 파라미터로 x, y가 전달됐으니까 각각 10, 20이 전달될 것이고요. num a는 12, num b는 20이 전달될 것입니다. 아까 시언어는 기본적으로 call by value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value, 값이 복사돼서 전달된다는 의미죠. 즉, 넘버 A에 10이 저장된 이유는 썸의 파라미터로 10이 전달되었고 이 10이라는 값이 실제 num a라는 변수의 복사가 돼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넘버 a는 스택 안에 생성된 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sum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y가 전달이 됐는데 이 y 값이 20이기 때문에 넘버 b는 20이라는 값이 복사가 되어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넘버 a와 넘버 b를 더해서 넘버 a로 대응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실제 넘버 A는 30이 되죠. 더한 값이 저장되는 거니까. 하지만 썸을 호출할 때 사용한 이 X값은 여전히도 10입니다. 왜냐하면 복사해서 전달을 했다 뿐이지 변수 X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썸을 호출했고요. 리턴이 됐지만 X값은 여전히도 1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썸이 호출이 됐는데 실제로 파라미터로 전달된 이 변수가 합계가 된 값인 30으로 변경이 됐음에도 다시 썸이 리턴이 된 상태에서 지역 변수인 X가 10인지 call by value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call by value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조금 전에 코드를 살펴본 것과 같이 시언어에서 파라미터는 call by value로 전달되고요. 그것은 파라미터로 이 값이 복사가 되어서 전달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내에서 그 변수를 수정한다고 해도 원래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call by value입니다. 다른 예로 call by reference가 있는데요. 원래 이 call by reference라는 부분은 참조에 의해서 value가 아니라 참조에 의해서 호출한다는 의미고요. 이 부분은 포인터, 메모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후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소 자체를,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주소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참조 연산자를 주면 실제 이 주소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실제 참조 연산자를 주게 되면 실제 x의 값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x라는 변수가 저장되는 메모리 주소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포인터를 아직 공부하기 전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 포인터를 이용해서 전달을 받고요. 각각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자, 이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빌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것이 call by,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혹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참고로 여기 물개 표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정의는 sum이라는 함수를 포인터로 정의를 해놓고서 메인 함수 호출하기 전에는 일반 인테저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언을 했기 때문에 워닝이 나고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함수는 파라미터의 종류와 개수,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리턴 밸류로 구별한다는 특징에 따라서 정확히 선언을 해주고 다시 한번 빌드하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워닝이 없이 실행이 되고요. x는 10이 저장이 되고 y는 20이 저장됐습니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sum 함수로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근데 sum 함수에는 실제로 보시면 10, 20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0x로 시작하는 특정한 값들이 전달되어 오죠. 이게 어떤 값이냐면 실제 이 변수 x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값입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값을요,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 메모리, 여기 보면은 이제 꽃표, 별표 표시가 있습니다. 별표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요, 실제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을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뒤도 값을 따라가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참조하면 20이 되겠죠. 그것을 이 주소를 따라간 그곳에다가 저장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넘버 A의 값은 30이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썸의 파라메타로 변수 x, y 값이 아니라, 즉 콜바이 밸류가 아니라 x, y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에 주소를 전달을 했고, 전달받은 그 썸 함수에서는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값들을 이용해서 다시 그 주소에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 얘기는 x의 주소에 해당되는 메모리에다가 결과값을 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x값은 30이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이 바로 이런 식으로 주소를 이용해서 메모리 영역을 전달을 하고 직접 제어를 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포인터라든지 메모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콜바이 레퍼런스는 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주소를 전달하고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직접 참조를 해서 값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꼭 기억해 주실 부분은 C 언어는 기본적으로 콜바이 밸류 방식으로 값을 복사해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호출합니다. 콜바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부분인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린 것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모리 주소를 전달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참조형 앰퍼샌드 연산자는 변수가 위치한 메모리 주소를 가져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인터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별표 표시를 이용하게 되면 그 메모리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참조한다는 의미인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이후에 포인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드를 이용해서 설명해 드린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 호출 방식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함수의 출력값, 결과값을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함수는 이전 함수와 다르게 두 개의 인테저형 파라미터와 함께 한 개 인테저형의 결과값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인테저 x, y를 20, 30으로 선언을 하고요. 썸 함수를 20, 30을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게 되면요, 두 개의 값을 콜바이 밸류 방식으로 전달된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리턴 하게 있습니다. 즉 30이 되겠죠. 30이 리턴이 돼서 실제로 썸을 한 결과가 30으로서 결과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d에 대응되는 정수값인 30이 되어서 출력은 30이 함수 호출의 결과는 30이다.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도 역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수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 제가 함수를 구성하면서 함수가 어떤 형식이라는 것을 선해주지 않으면 원인과 오류가 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과 파라미터의 형과 파라미터의 개수, 그 다음에 결과값, 즉 리턴 밸류로 특징을 지을 수 있고요.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떠한 함수라는 그 특징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을요, 함수 프로토타입을 선언해 준다고 하고요.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선언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함수를 구현하는 것들도 존재해야지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빌드가 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C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스트링 카피, 스트링 컴페어 이런 것들도 그냥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스탠다드 IO라는 시스템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인클루드를 이용해서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면 이 헤더 파일의 내용이 소스 안에 그대로 포함되는 효과를 주는데요. 역시 매크로와 인클루드와 관련된 부분은 이후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주얼 C 혹은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함수형이 이런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인클루드문을 이용해서 포함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printf 같이 이런 시스템 함수를
C 언어가 정의해준 함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헤더 파일에 함수형들을 넣어놓고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테스트 헤더 파일이라는 곳에 sum과 sub라는 함수형을 선언해 놨다면 테스트 헤더 파일을 include 함으로써 별도의 선언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sum과 sub라는 함수를 하나의 테스트 C가 아니라 다른 C 파일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헤더 파일처럼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그쪽에 다른 C 파일에 include해서 쓰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겠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곳에는 그 함수의 전체적인 정의, 동작 구조, 명령어들이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고 실행이 됩니다. include 문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꺽쇠로 include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따옴표로, 쌍따옴표로 include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꺽쇠로 include를 하게 되면은요. 비주얼 C 또는 C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구성해 놓은 기본 검색 경로에 따라서 이 헤더 파일을 찾는다는 것이고요. 쌍따옴표로 하게 되면 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 소스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부터 그 헤더 파일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헤더 파일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은 헤더 파일을 include 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 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nclude 문이나 매크로, define 같은 부분들은 이후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미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각 함수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제 소스를 통해서도 함수,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자정 변수 이런 개념들을 설명드렸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니까 빠르게 특징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더 나아가서 변수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주기어 장치에 어느 순간에 얼마큼 존재하는가, 즉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각 함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가, 접근, 스코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지역 변수는 하나의 함수 내에서 선언해서 하나의 함수가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 메모리에 존재하고요. 함수가 종료가 되면 메모리에서 사라지고 함수 내에서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 외부에서 선언된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간 메모리에 올라와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메모리상에 존재를 하고요. 프로그램 전체의 어떤 영역, 어떤 함수에서도 자유롭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역시 지역 변수를 사용한 함수입니다. sum 보면은요. sum 내에 total이라는 지역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이용을 했고요. 그 토탈 값을 리턴합니다. 인테저형을 리턴하기 때문이죠. 이때 역시 복사된 토탈이라는 값이 계산이 되고 그 값이 리턴형으로 복사가 돼서 값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10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요. 토탈에 10이라는 부분이 더해지게 돼서 총 10이라는 값이 sum의 함수로 리턴이 되는 것이고요. 합계는 10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토탈은 sum이라는 함수가 종료되는 순간 메모리에서 제거가 됩니다. 또 다른 지역 변수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sum1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sum2라는 함수가 있고요. sum1도 sum2도 동일하게 number A, number B라는 지역 변수를 각각 선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um1에 있는 num A와 num B라는 변수는요, sum1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이 구간 동안에만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고 sum1에서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um2에서도 num A와 number B는 sum2라는 함수가 동작하는 이 구간에서만 메모리에 존재하고 이 영역 내에서만 참조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sum2에 있는 이 변수와 sum1에 있는 이 변수는 아예 다른 변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비록 이름은 같지만 다른 변수이고 라이프 사이클도 다르고 접근할 수 있는 스코프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좁은 공간의 지역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자동 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함수의 호출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 메인 함수를 보면은요. 먼저는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로 x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포문이 하나가 도는데요.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동작하는 구역을 정의를 했고요. 이 안에서 또다시 x20이라는 인테저형 x를 다시 한번 선언을 했습니다. 즉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로도 x가 선언이 됐는데 포문에 이 중괄호를 시작하는 블록 내에서 다시 x라는 것이 선언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x라는 변수는 바로 이 포문에 영향을 주는 이 블록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만 참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포문을 나오는 순간 이 x라는 변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메인에 선언된 이 x와 포문 안에 블록된 이 x는 이름은 같지만 라이프 사이클과 참조되는 영역의 스코프가 전혀 다른 변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수를 좁은 공간에서의 지역 변수라는 컨셉으로 설명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자동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자동 변수는 하나의 블록 내에서만 유효한 변수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if문이나 while문이 아니라 블록으로만 감싸고 이 블록 내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변수들은 모두 자동 변수의 특성을 갖습니다. 다만 보통 while문과 같은 반복문이나 if문과 같은 조건문일 때 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동 변수가 이렇게 좁은 공간의 지역 변수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제 전역 변수를 말씀드릴 텐데요. 전역 변수는 메인이나 다른 서브 함수 안에서가 아니라 아예 밖에서 선언된 변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주기억장치 할당이 되고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에서도 자연스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통은 메모리 공간이 많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로딩되면서 그만큼의 많은 메모리가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무거운 더 많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이 돼서 가능하면 최적화해서 전역 변수는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꼭 필요한 영역에만 사용하는 게 좋겠지요. 또 하나는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 보겠습니다. 이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메인도 전역 변수를 참조하고 썸도 이 전역 변수를 참조한다면 이 전역 변수는 메인과 썸 모든 곳에서 참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어찌 보면 썸과 메인이라는 독립돼서 동작해야 될 함수가 토탈이라는 전역 변수의 종속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함수의 모듈화의 특성인 결합도, 응집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응집도가 상대적으로 결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안 좋아지고 필요한 기능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응집도가 떨어짐으로써 함수 모듈화의 품질도 적어지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러면 전역 변수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는 것이 품질적인 부분이나 메모리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유익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요. 전역 변수는요. 함수 밖에서 선언한 변수이고요. 어느 곳에서도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변수명으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지역 변수는 하나의 블록 내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블록 내에서는 지역 변수를 먼저 참조합니다. 바꿔 말하면 전역 변수와 동일한 이름의 지역 변수가 있다면 지역 변수를 먼저 참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x는 x 플러스 10이면 20이 더해져서 지역 변수 20에 총 30의 값이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이 같이 사용될 경우 지역 변수가 우선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크로 정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어떤 문자열이나 특정한 어떤 심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define인데요. 여기서는 1이라는 문자에 1이라는 값을 지정을 했고요.
2라는 문자에는 1 더하기 1, 어떻게 보면 1 더하기 1인 2의 값을 지정한 셈이 됩니다. 이 디파인은 마크로문인데요. 역시 이후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적 변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적 변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로 정적 변수를 선언하고요. 주기억 장치에 한번 할당이 되면은요.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주기억 장치에 계속 머무르고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아도요.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초기화는 한 번만 수행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sum을 3번 수행을 합니다. sum 함수는요. 내부적으로 스태틱 변수를 선언하고요. 스태틱 변수는 count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근데 sum이 3번 호출되죠. 만약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없었다면 인테저 count는 3번 선언되고 3번 초기화가 0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 처음 호출되는 첫 번째 sum이 호출되는 순간에 스태틱은 0으로 초기화가 되면서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메모리에 내려가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sum이 3번 호출이 됨으로써 count, sum에 1 더하고 1 더하고 1을 더해서 총 3이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없었다면 매번 count는 0이 되기 때문에 늘 1만 출력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적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일 때는 1, 두 번째일 때는 1이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2, 세 번째 호출될 때는 또 아까 더했던 2라는 값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1을 더해서 3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정적 변수가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다음에 정적 변수는요, 각각 지역 변수는 stat,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 그 다음 힙 영역이라고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각각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수가 사용하는 지역 변수는 스택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전역 변수는 데이터라는 영역에 저장이 되고요. 전역 변수는 참 데이터라는 영역에 저장이 되고요. 스태틱으로 정의한 부분도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힙 영역은요. 나중에 살펴본 MR력과 같이 힙을 할당하는 힙 메모리 영역을 할당한 특정한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힙 영역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할 때까지 계속 그 영역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힙 영역이고요. 이 부분 역시 이후에 메모리 관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변수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레지스터 변수는 최근에는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발전하고 최적화 기법이 많이 발전하면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레지스터라는 키워드를 주지 않더라도 특정 변수 몇 개는 레지스터에 이미 할당을 컴파일러가 해버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레지스터라는 변수의 의미는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내에는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고속 기억 장치인 레지스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레지스터 변수는 바로 이 레지스터에 변수를 할당하는 겁니다. 아까 일반적인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 또는 스태틱 변수는 스택이나 데이터 영역에 할당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메인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램입니다. 램. 근데 레지스터 변수는 그런 메모리, 램이 아니라 CPU에 바로 붙어있는 레지스터라는 곳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램, 메모리를 접근하는 시간과 레지스터, CPU에 바로 붙어있는 이 조그만 크기의 메모리를 접근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보통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기억장치 계층 구조라고 하는데요. 많은 용량의 USB 디스크나 SSD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 기억장치가 있고요. 이거보다는 훨씬 빠른 메인 메모리가 있고요. 이거보다는 굉장히 빠르지만 비싸기 때문에 조금밖에 구성할 수 없는 캐시 메모리가 있고요. CPU에 바로 붙어있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빠르고 비싼 메모리를 CPU에 가까운 곳에 두고요.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복사해서 유지하면서
빠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먼저 참조하고 없으면 그 다음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층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구조를 해놨는데요. 이것을 메모리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요, 가능한 캐시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위치하게끔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배열이나 또 스트럭트, 즉 구조체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지역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징, 빠른 메모리에 데이터를 모아놓게끔 코딩하는 부분들을 지역성을 고려해서 코딩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선언할 때 앞에 레지스터라는 키워드만 붙여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레지스터라는 키워드를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컴파일러 최적화에 의해서 특정 인테저형 변수는 레지스터에 적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지스터를 임의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기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기함수는 기존 함수와 선언과 정의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을 다시 반복해서 호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재기함수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void fun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다시 그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호출될 수 있는 구조의 함수가 재기함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함수의 호출은 스택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요. 스택은 함수 복귀 주소와 파라미터를 계속 쌓아가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기함수를 종료 없이 계속해서 호출하게 되면은 함수의 복귀 주소와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만약에 있다면 파라미터까지 계속 스택에 쌓아가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스택 크기를 초과해버리는 오버플로가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기함수를 작성할 때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함수가 반드시 탈출할 수 있는, 즉 이것을 귀납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귀납 조건을 꼭 정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스택도 다 풀이가 되고 함수가 반환이 돼서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요, 리커시브라는 함수를 카운트 4로 호출을 하는데 그 리커시브 함수를 보겠습니다. 그 리커시브 함수는 인테저형 파라미터 하나를 전달받아서요, 일단 종료 조건을 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값을 printf로 출력을 하고요. 다시 자기 자신을 전달받은 인자에서 -1을 한 값을 가지고 또 호출합니다. 이를테면 4가 넘어왔으니까 처음에는 4로 호출이 됐을 거고 두 번째는 4 빼기 1 해가지고 3으로서 또 호출이 됐을 거고요. 또 한번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2, 1, 0, -1 이렇게 계속 호출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한으로 호출이 돼가지고 스택 오버플로가 안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넘어온 값이 0보다 적거나 같으면 리턴을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쇄적으로 리턴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메인 함수에서 호출한 리커시브 함수조차도 리턴이 돼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커시브 함수가 전달되어 온 파라미터를 가지고 -1을 해가지고 계속 호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3, 4, 3, 2, 1, 0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넘버값, 전달된 파라미터 넘버값이 0보다 적거나 같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탈출 조건이 돼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환이 됨으로써 최종 메인 함수까지 반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요 반복 호출되는, 리커시브 호출되는, 재기 호출되는 구조와 탈출 조건, 귀납 조건에 의해서 함수가 연쇄적으로 반환되는 구조를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재기 함수는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자료 구조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귀납 조건을 잘 구성하고 탈출을 꼭 발생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다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요, function이라는 func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넘버와 토탈로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고요. 토탈에 계속 넘버를 애돈하는 구조로 구현을 하고, 동작을 합니다. 근데 넘겨온 넘버가 5가 되면 토탈 값을 리턴하면서 종료가 되는 귀납 조건이 하나가 정의가 되어 있고, 즉 탈출 조건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넘버 값에 플러스 1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달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는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 1이라는 것을 1과 0을 파라미터로 전달하게 되고요. 이 1이라는 파라미터가 계속해서 재기 호출이 되면서 1, 2, 3, 4, 5 이와 같이 재기 호출이 쭉 되고요. 마지막으로 호출이 되면서 넘버가 5와 같으면은 토탈을 리턴하는 탈출 조건을 해가지고 리턴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 역시 프로그램을 하나씩 살펴보시고요. 필요하시면은 코딩을 하신 다음에 브레이크포인트를 찍어서 그 관계를 하나씩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기 함수는 탈출 조건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반복해서 스스로 호출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드를 보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코드는 한번 눈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후에 연습 문제에서 한번 브레이크포인트를 찍으면서 변화되는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연습 문제인데요. 먼저는 출력 형식을 대시를 쭉 긋고 프린트F를 하나 출력하고 또 대시를 쭉 긋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구조는 이렇고요. 라인 함수가 중요한데 라인 함수는 포문을 이용해서 i가 0부터 30보다 작을 때 동안에 printf로 대시를 출력하도록 하고 줄바꿈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라인이 30개가 되겠지요. 이 대시가 30개가 되겠지요. 다음에 정수를 입력받아서 다음을 출력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5라는 정수를 입력받으면 1, 2, 3, 4, 5 5개의 라인에 각각 1개부터 5개까지의 별표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포문을 2개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전형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소스 코드를 디버깅을 하면서 동작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스캔F를 통해 가지고 n값을 입력받아 가지고 구현을 하겠지만 우리는 좀 더 편의를 위해서 n값에 5를 대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스타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일단은 포문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포문 같은 경우에는 i가 1부터 해서 n까지 전달되어 온 n까지 즉 5보다 적거나 같을 동안에 이 부분을 반복하는 건데요. 두 번째 포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 진입을 해야 변수가 바뀌니까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j가 1부터 앞에서 정의된 i 1보다 적거나 같을 동안에 printf 별표를 찍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자, 두 번 돌아서 j가 2가 되었기 때문에 1보다 커버렸죠. 그래서 한 번만 찍고 줄바꿈을 출력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요, 별표가 하나가 찍혀 있겠죠. 두 번째를 보면 i가 이제 2가 되었죠. 그러면 아까 것과 비교해 살펴보면 j는 1부터 2까지 프린트문을 찍을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별표가 찍히겠죠. 이제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프린트 F 쪽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별표가 찍혔고요. 3개 찍혔을 거고요. 4개 찍혔을 거고요. 아마도 5개가 찍혔겠지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가 찍혔습니다. 이처럼 5개의 별표를 1개씩 차례대로 찍는 것들은 포문이 2개가 이용되는 아주 전형적인 샘플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패턴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두 번째 포문은 첫 번째 포문에 사용되는 인덱스 i의 값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수를 입력받아서 화면에 출력하고 두 수를 바꾸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네요. 두 수를 바꾸는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callbyValue 함수로는 두 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사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값을
함수에서 값을 바꾸려면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뒤에 다른 파트에서 설명될 것이고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함수를 입력받고요. 스캔F로 수압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안에서는 실제 XY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XY 값을 복사해온 그 콜바이 밸류 방식으로 복사해온 XY에다가 임시변수 템플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코딩 패턴은 임시변수를 이용해가지고 두 가지의 변수의 값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XY 값을 변경을 해서 XY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온 값은 만약에 10과 20을 XY에 할당을 했다면, 입력을 받아왔다면 수압 함수에는 10과 20이 호출돼서 각각 콜바의 밸류 방식으로 복사해온 XY에는 10과 20이 저장되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교환이 돼서 20과 10이 출력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스키 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스키 코드에 해당되는 것을 출력하는데 문자 하나를 %C로 이용해서 스캔앱을 하나 받아오고요. 만약에 입력받아온 문자가 숫자 0이라면 브레이크로 while문을 탈출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코드 입력받은 문자를 문자로도 한번 찍고요. 그 코드 값을 정수형으로 한번 찍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while문에는 탈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while이 무조건 1이니까요. 무조건 도는 건데 while문 안에서 탈출 조건을 명시한, 즉 브레이크문을 명시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F4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부분인데요. 함수 F4를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부분인데 이 F4가 보면은 재기 호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직접 숫자를 써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정답도 있으니까 한번 직접 써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게 정답과 맞는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를 5번 출력하세요. 아마도 이 5라는 값이 탈출 조건, 즉 귀납 조건으로 사용될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fn5라고 해가지고 5번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줄여가면서 재기 호출을 하고 있고요. 1이면은 리턴을 하게 돼서 반환되도록, 즉 귀속 조건을 주어서 귀납 조건을 주어서 함수가 리턴될 수 있도록, 탈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서 직접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을 가져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인데요. 실질적으로 팩토리얼을 구성하기 위해서 원래는 사용자로부터 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한 정수형 변수 하나를 입력받아야 됩니다. 근데 역시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5팩토리얼을 계산을 하는 거로 하고요. 넘버에 5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팩토리얼 5잖아요. 근데 팩토리얼 5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팩토리얼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다시 재기 호출이 되고 있죠. 반복해서 호출이 되는데 하나 적은, 즉 x-1을 곱하면서 계속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다 찍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첫 번째 재기함수, 첫 번째 팩토리얼 5가 호출됐을 텐데요. 5가 넘어오게 되고요. 당연히 1이 아니기 때문에 리턴되지 않고 그 다음으로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5 곱하기 팩토리얼 5-1 해가지고 4가 되는 겁니다. 다시 아마 이제 호출이 될 텐데요. 두 번째 리커시브 콜이 된 것이죠. 4가 넘어왔을 거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4 곱하기 4-1에서 3이 돼서 또 호출될 겁니다. 다시 돌려보면은요, 이번엔 3이 넘어왔을 거고요. 또 돌려보면요, 이번에는 2가 넘어왔을 거고요. 다시 돌려보면요, 이번에는 1이 넘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1이 조건문, 탈출 조건문에 따라서 1이 되기 때문에 리턴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아까 그러면은 리턴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까 2 곱하기 이 부분이 리턴이 된 것이죠. 그래서 2 곱하기 팩토리얼 2 빼기 1이 다시 리턴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엔 다시 또 리턴이 되는 것이고요. 점점 숫자가 아까와 반대되는 것으로 x값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4 곱하기 3이 리턴 됐겠죠. 자, 이와 같이 5 곱하기 이번엔 4가 됐겠죠.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되어서 맨 마지막에 팩토리얼, 즉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계산된 값이 레이저트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120이 되네요. 이와 같이 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는 재기함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탈출 조건, 귀납 조건이라고 하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서 무한으로 반복되어서 스택 오버플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점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5팩토리얼을 만약에 이렇게 재기함수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구성한다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거나 어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재기함수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어찌 보면 직관적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와 관련된 예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함수 같은 경우는 call by value로 파라미터가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함수는 함수의 이름과 파라미터와 리턴 값으로 특징 지어준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재기함수의 경우에는 탈출 조건, 귀납 조건이라고 불리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서 스택 오버플로가 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리턴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이후 파트에서 메모리 관련된 부분, 함수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그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겠습니다.